며느리가 날 냉동창고에 가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72살 된 시어머니를 말이에요. 그것도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 냉동창고 안에 말입니다. 지금 제 손은 피투성이에요. 철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손톱이 다 벗겨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문 너머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10살 손자 민노였죠. 그 아이만이라도 날 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유일하게 믿었던 그 아이까지 저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혼자서 정육점을 꾸려왔어요.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해서 아들 철수를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가게까지 물려줬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며느리 경희는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간섭하지 말라고 하더니,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손자 교육까지 맡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제 자리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냉동창고 안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요. 숨이 하얗게 나와요. 손발이 저려오고 몸이 떨립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웃음소리였어요. 경희의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키워온 정육점에서, 제가 직접 설치한 냉동창고에서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72살 시어머니가 10살 손자마저 잃고 이 차가운 지옥에 갇히게 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믿고 또 믿다가 결국 버림받는다면 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을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됐는지도 말이에요. 벌써 손끝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만큼은 꼭 끝까지 들려드려야 하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죠.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거든요. 미역국에 계란찜, 김치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놨어요. 하지만 경희는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짜다면서 따로 샐러드만 먹더라고요. 철수한테도 몸에 안 좋다며 자기가 따로 만든 음식만 줬죠.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나마 손자 민노만 제 음식을 잘 먹어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경희는 그 아이에게까지 제 음식을 적당히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보는 게 보였거든요. 철수는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가게 일을 물어봤더니 고개도 들지 않고 바쁘다고만 했어요.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쉬라고요? 저도 그 가게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말이에요. 경희가 싱긋 웃으며 연세도 있으니 몸조리 잘 하라고 했어요. 가게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면서요. 알아서 한다고요. 제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그 가게를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의 화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설거지를 하는데 경희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차가웠죠.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가게 뒤쪽 창고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로 나간 후 집은 고요해졌어요. 민노는 학교에 가고 저 혼자만 남았죠.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경희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제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설령 며느리가 저를 못마땅해 해도 아들이 중간에서 조율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변했어요. 결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는 뒷전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그랬어요. 가게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거든요. 냉동창고 온도 조절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런 건 철수가 직접 확인하는 건데 왜 저에게 부탁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그때 경희가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위험하니까 창고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냉동창고야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인데 뭐가 위험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묘하게 계산된 함정 말이에요. 가게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직감을 무시했어요.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실수였어요. 가게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점심을 차려놨어요. 민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경희가 먼저 들어와서는 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민노는 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경희가 계속 그 아이를 견제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음식 대신 자기가 준비한 영양제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10살짜리가 무슨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어요. 밥만 후딱 먹고는 다시 일하러 나간다고 했죠. 가족끼리 모여 앉았는데 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이 식탁이 따뜻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철수도 어려서는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경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마감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 봐서요. 민노가 학교 가고 철수와 경희가 가게로 나간 후 집은 또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청소도 이미 다 했고 빨래도 경희가 자기가 한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저는 이 집에서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철수였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가게 냉동창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면서 혹시 확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런 건 보통 철수가 직접 하는 일인데요. 왜 갑자기 저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가게잖아요. 고기가 상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외투를 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아침에 경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창고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던 곳인데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와 경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냉동창고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몇 개가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으스스했죠. 창고 문 앞에 서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온도 표시기는 정상이었거든요. 철수가 말했던 문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창고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고기들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온도도 괜찮았죠. 그런데 왜 철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닫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이 바깥에서 잠겨 있다는 걸요.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누구든지 밖에 있다면 문을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린 목소리. 경희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조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인 것처럼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처음부터 저를 이 안에 가두려고 했던 거라는 걸요. 하지만 왜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경희의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좀 직설적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손자 민노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깜빡깜빡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철수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민노와 함께 시장에 갔다 왔는데 경희가 화를 내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서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제 손자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그때 경희가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노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죠. 민노도 엄마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깜빡깜빡하는 건 아닌지, 할머니 말을 다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손자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희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비위생적이라고 했어요. 청소를 하면 제대로 안 됐다고 했어요. 뭘 해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급기야는 제 방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수선하다면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물건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작은 기념품들까지 다 버렸어요. 쓸모없는 것들이라면서요.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들마저 사라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철수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경희를 두둔했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요?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요. 경희의 모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했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된다는 식이었죠. 특히 손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들이 대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한때 그렇게 따랐던 할머니를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경희의 모욕보다, 철수의 무관심보다 더 아팠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손자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할 줄은 몰랐어요. 모욕과 냉대 정도로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경희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의 첫 단계가 바로 저를 이 냉동창고에 가두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도 민노만큼은 다르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경희가 그 아이를 세뇌시키려 해도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노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랐어요. 부모님이 가게 일로 바쁠 때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걸음마를 할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제가 함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거든요. 밤에 아프면 저를 찾았고, 무서운 꿈을 꾸면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는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정말 교묘했어요. 민노 앞에서 저를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은근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할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실수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노에게는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이라는 게 사실은 감시였죠. 할머니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말려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혼자 밖에 나가려고 하면 따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살짜리 아이를 시켜서 저를 감시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민노도 어리둥절해 했어요. 할머니를 왜 감시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경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주입시켰죠. 어느 날부터는 민노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다칠까 봐서 말이에요. 제가 계단에 올라가면 뒤에서 따라왔어요. 넘어질까 봐 걱정된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요. 민노는 제 모든 행동을 경희에게 보고했어요. 할머니가 뭘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말했죠. 그렇게 저는 제 손자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민노만큼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비록 엄마 말을 듣느라 저를 감시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민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고요. 요양원이요. 제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죠? 민노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자마저도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노가 말했어요. 자기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제 편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가족이 저를 포기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노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 같았어요. 제 품에서 응석 부리던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어제는 그냥 엄마 말을 따라 한 건 아닐까? 진심은 아니었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봤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민노만큼은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경희가 나타나자마자 민노는 다시 저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할머니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속삭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민노의 사랑도 애정도 이미 조건부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엄마가 보고 있을 때는 저를 감시하고 엄마가 없을 때만 잠깐 예전처럼 구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10살짜리 아이가 벌써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깨달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설마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저를 버릴 줄은 몰랐어요. 냉동창고에 갇혀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경희의 태도가 묘하게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친절했어요. 시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며느리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걸까요? 철수도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마감할 예정이니까 편히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노에게도 뭔가 귀띔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못 들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민노는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철수가 전화를 했어요. 가게 냉동창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요.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대로 두면 고기가 다 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문제는 보통 철수가 직접 해결하는 건데 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물어보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그 가게를 운영했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희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가시기엔 위험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도 곧 가게로 갈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수는 정말 급하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혼자 가기로 했어요. 냉동창고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나갈 때 민노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을까요? 마치 마지막 인사같이 느껴졌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했으면서 왜 가게를 비웠을까요? 냉동창고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형광등이 몇 개 나가 있었거든요. 창고 문 앞에 서서 온도계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상이었어요. 철수가 말했던 문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고기들도 다 멀쩡하고 온도도 괜찮았죠. 그럼 왜 철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이 저절로 닫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문고리를 돌려봐도 소용없었어요.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여기 가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좀 열어달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들린 목소리. 경희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조용하겠네.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철수의 전화도, 냉동창고 문제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 안에 가두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왜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설마 정말로 저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경희는 정말로 저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추위에 떨며 서서히 얼어 죽게 하려는 거였어요. 처음 몇 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단순한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워졌어요. 영하 20도 냉동창고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바깥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아무도 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손이 너무 아팠어요. 철문을 계속 두드려서 손톱이 벗겨지고 피가 났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조해 주러 온 걸까요? 여기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들린 작은 목소리. 할머니. 민노였어요. 제 손자가 온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 아이라도 저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민노야, 할머니가 여기 갇혔어. 빨리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민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노야, 들리지? 할머니가 추워서 죽겠어. 제발 문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노야, 왜 대답 안 해? 할머니 목소리 안 들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왜 미안하다는 거죠? 뭘 미안해 하니? 그냥 문만 열어주면 돼. 할머니가 여기서 죽겠어. 하지만 민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노야, 제발. 할머니, 좀 도와줘. 너만 믿는다. 그 말에 민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민노야, 왜 그러니?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그때 민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희가 민노에게 저를 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노는 엄마 말을 듣고 있는 거고요. 민노야, 할머니가 죽는다고 해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발소리도 함께요. 가장 사랑했던 손자마저 저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추위보다도 더 차가운 절망이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살짜리 아이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구했으니 기특했어요. 경희와 철수가 감옥에 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어요. 평화로운 조용함이었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었어요. 민노와 저 단둘이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민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둘이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경희와 철수가 그렇게 노렸던 그 돈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욕심냈던 재산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는 증거가 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대신 민노의 교육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처럼 힘든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죠. 할머니,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민노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돈은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제 결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역시 착한 아이예요. 이웃들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한 일에 악으로 갚으면 끝이 없어요.
누군가는 선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순 씨,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예요. 증오와 원망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드디어 진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그들의 학대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민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72살의 말이에요. 경희와 철수가 감옥에 간 후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들이 노렸던 그 재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노의 교육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죠. 그들이 그렇게 욕심냈던 돈이 오히려 선한 일에 쓰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춥다는 감각도 점점 사라져 갔어요.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 신호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철수가 태어났던 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정육점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하겠다고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이 얼어붙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철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다. 대학도 보낼 수 있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부업까지 했죠. 그래도 기뻤어요.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집까지 담보로 잡았죠. 하지만 결국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여보, 철수 잘 부탁해.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빚만 한 무더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철수가 있었거든요.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가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냈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해냈어요. 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걸 뒷바라지했어요. 그 모든 세월이 헛된 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아니, 아내가 저를 죽이는 걸 방관했어요. 민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예쁘게 키워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민노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 아이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도 저를 버렸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말이에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싶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결국 이런 보답을 받다니요. 하지만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의식이 더 흐려져 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도요. 여기 누구 있어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구하러 온 거였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누군가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본 얼굴은 이웃집 박 아주머니였어요. 박 아주머니.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하느님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119 불러야겠어.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를 따뜻한 곳으로 옮겼죠.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제 몸은 거의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손발 감각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였죠. 병원에서 하루 정도 있으니까 철수와 경희가 왔어요. 철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머니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경희의 표정은 달랐어요. 놀란 것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져서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제가 살아난 게 불만인 것처럼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냉동창고에 갇히게 된 건지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가게 일을 확인하러 가셨다가 실수로 문이 잠긴 것 같다고요. 실수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잠근 건데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일단은 말이에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이상했어요. 경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죽지 않은 게 못마땅한 것 같았죠. 철수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민노만 좀 달랐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르더라고요. 며칠 후에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해요. 민노가 찾아와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울면서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가게에 갇혀서 죽을 것 같다고. 민노가요? 그 아이가 저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절실하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노가 저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직접 문을 열어주면 엄마에게 들킬까봐 박 아주머니를 데려온 거였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복잡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민노도 피해자라는 걸요. 어른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경희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어요. 냉동창고 사건 며칠 후 우연히 경희와 철수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경희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죠. 그런 말 하지 마. 어쨌든 어머니야. 철수가 말했지만 별로 진심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한테 짐일 뿐이야. 그 나이에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해?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도 있잖아. 그걸 정리해야 우리가 편해져. 재산이요. 무슨 재산 말이에요. 가게 건물도 그렇고 적금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 거가 안 되잖아. 그제야 이해했어요. 경희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에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처럼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마.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 철수도 공범이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마.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할게. 누가 봐도 자연사처럼 보이게. 자연사라고요? 72살 노인을 어떻게 자연사로 위장하려는 걸까요? 약을 쓰면 돼. 시어머니 혈압약에 다른 걸 섞으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소름이 끼쳤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민노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애가 또 방해할 수도 있어. 그 애는 이미 조치했어.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계속 세뇌시켰으니까. 민노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진한 아이를 말이에요. 할머니를 의심하게 만들어놨어. 이제는 할머니보다 우리 말을 더 믿을 거야. 정말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손자까지 이용해서 저를 고립시키고 결국 죽이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돈 때문에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요. 다음 날부터 더 조심하게 됐어요. 특히 약을 먹을 때는 정말 신경 썼죠. 혹시 뭔가 섞어놨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들의 계획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경희가 외출한 사이에 그 애 방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언제 이런 걸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수익자는 당연히 철수로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가입 금액이 엄청났어요. 1억 원이나 됐어요. 그리고 가입 조건을 보니까 더 소름이 끼쳤어요. 사고사의 경우 2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냉동창고 사건이 사고사로 위장된 살인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제 명의의 적금 해지 신청서, 가게 매매 계약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말이에요. 서명까지 위조해 놨더라고요. 정말 치밀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민노부터 구해야 했어요. 그 순진한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니까요. 증거를 모은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는 경찰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게 너무 황당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와 살인 미수 사건이군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경희와 철수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창백해져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라고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왜 시어머니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위조된 서류들, 보험 계약서, 그리고 냉동창고 사건까지. 철수는 아예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경희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그들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민노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부모가 체포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아이 표정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민노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민노야,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모든 일이 그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경희와 철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민노의 증언이었어요.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거든요.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10살 아이의 증언이었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박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민노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경희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어요. 철수도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죠. 판사가 말했어요.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요.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고인들은 혈육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슬펐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요. 민노는 당분간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제가 키워야 했죠. 그 아이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부모가 범죄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민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구했으니 기특했어요. 경희와 철수가 감옥에 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어요. 평화로운 조용함이었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모욕당할 일도 없었어요. 민노와 저 단둘이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민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가족이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경희와 철수가 그렇게 노렸던 그 돈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욕심냈던 재산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는 증거가 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대신 민노의 교육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처럼 힘든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죠. 민노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기부하실 거냐고요. 그래, 돈은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제 결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역시 착한 아이예요. 이웃들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한 일에 악으로 갚으면 끝이 없어요. 누군가는 선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자기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예요. 증오와 원망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드디어 진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그들의 학대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민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72살의 말이에요. 천벌이 내려진 거예요. 하지만 그 천벌은 저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은 민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모든 일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민노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에요. 민노와 저에게는 충분해요. 그 아이는 이제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약이 되더라고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할머니, 저 커서 변호사 될래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민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요리도 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봐요. 무엇보다 민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숙제도 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깨달았어요. 혈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경희와 철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가끔 면회를 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지 않아요. 용서할 마음은 있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제게 죽음을 가져다 주려 했어요.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요즘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저처럼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위로받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민노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 아이와 손을 잡고 걸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민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민노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끔찍한 일이 없었다면 이런 소중함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이 때로는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저와 민노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